빈센트 반 고흐, 어빙스톤, 1934년. 런던, 빨강머리 등신이. 1. 반 고흐 씨, 일어날 시간이에요? 빈센트는 자면서도 우르술라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깨어 있었는걸요, 우르술라? 그가 대받아 소리쳤다. 거짓말! 처녀가 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깨어났으면서요? 그녀가 청개를 내려가 부엌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빈센트는 두 손으로 몸을 받쳐 벌떡 밀치며 침대에서 튀어나왔다. 그의 어깨와 가슴은 단단했고 두 팔은 굵고 힘찼다. 바지를 꿰어입은 그는 물주전자에서 찬물을 따라놓고는 가죽대에다 면도 칼을 갈았다. 빈센트는 날마다 의식을 치르듯이 절기에 면도를 했다. 널찍한 한쪽 뺨 아래 오른쪽 구렛나루대서부터 육감적인 입모서리까지, 콧구멍 밑에서 시작하여 윗입술의 오른쪽 부분, 그리고 그 왼쪽 부분, 그 다음엔 따스한 화강암처럼 크고 둥글고 두툼한 턱 밑으로, 이런 순서였다. 그는 양복장 위에 놓여있는 브라반트의 풀잎과 오크나무 이파리로 엮은 화환 속에다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것은 동생 테오가 춘데르트 근처의 들판에서 따모아 런던의 형에게 보내어준 것이었다. 코끝에 단 네덜란드의 냄새와 더불어 그날 하루도 순조롭게 시작되었다. 반 고흐 씨, 우르슬로가 다시 부르며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방금 우체부가 편지를 놓고 갔어요? 그는 봉투를 뜯어 열면서 어머니의 필적임을 알아보았다. 사랑하는 빈센트, 그는 읽었다. 침대에서 내게 한자 적어 보내라. 얼굴이 차갑고 물기에 젖어 있었으므로 그는 바지 주머니에 편지를 찔러 넣으면서 뒤에 구필 화랑에서 한간 틈이 많으니까 그때 읽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황적색의 길고 숨 많은 머리카락을 뒤로 빗어넘기고 빳빳한 흰 셔츠, 로 칼라, 커다란 매듭 장식이 붙은 검은 매듭 넥타이를 걸치고 아침 식사와 우르슬라의 미소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 우르슬라 로이와 프로방스 지방의 목사의 미망인인 그녀의 어머니는 뒤뜰의 자그마한 집에 사내 아이들을 돌보는 유치원을 두고 있었다. 우르슬라는 커다란 눈을 가진 생글생글 잘 웃는 19살의 처녀인데 얼굴은 섬세한 타원형에다 파스텔 같은 혈색이었고 몸매는 작고 날씬했다. 밝게 빛나는 웃음이 마치 강한 색조의 파라솔에서 나오는 타오르는 빛처럼 그녀의 야무진 얼굴 위로 번져가는 모습을 빈센트는 자랑스럽게 지켜보곤 했다. 우르술라는 날렵하고 꼼꼼한 동작으로 시중을 들면서 그가 식사를 한 동안 쾌활하게 재갈그렸다. 그는 22살이었고 난생 처음 사랑에 빠져 있었다. 인생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는 평생토록 우르술라와 마주보면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자기야말로 행복한 사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르술라가 베이컨 조각과 달걀과 짙은 블랙커피를 내왔다. 그녀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풀썩 앉아서 곱슬곱슬한 갈색 뒷머리칼을 매만지더니 그에게 센 그 미소 지으면서 소금, 후추, 버터를 잇따라 건네주었다. 당신이 심은 물풀의 나무가 조금 올라왔어요. 혀로 입술을 축이면서 그녀가 말했다. 화랑에 나가기 전에 그걸 한번 보실래요? 그러죠. 그가 대답했다. 당신이 그것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분 참 우습네. 자기가 심어놓고서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다니. 그녀는 사람을 앞에 놓고도 그 사람이 거기 없는 양 얘기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었다. 빈센트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의 거동은 그의 몸만큼이나 무거웠고 우르술라에게 할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뜰로 나갔다. 차가운 4월의 아침이었지만 사과나무엔 벌써 꽃이 피어 있었다. 자그마한 정원을 사이에 두고 로이어 집과 유치원이 떨어져 있었다. 바로 며칠 전에 빈센트가 거기에 양귀비와 스위트 피 씨앗을 심었다. 물풀의 나무가 흙을 뚫고 솟아나오고 있었다. 빈센트와 우르술라는 물풀의 나무 양편에 각기 쭈그리고 앉았다. 그들의 손이 거의 맞닿을 정도였다. 우르술라에게서는 자연스럽고 짙은 머리칼 내음이 풍겼다. 우르술라, 그가 말했다. 네? 그녀는 고개를 뒤로 빼면서 무엇이냐고 묻는 듯 미소 지었다. 어머나,
뭔데 그렇게 더듬거리는 거예요? 그녀가 묻고는 펄쩍 일어났다. 그는 유치원 문간까지 그녀를 따라갔다. 곧 아이들이 이리 올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화랑에 늦지 않겠어요? 시간이 있어요. 스트랜드까지 45분이면 걸어가니까. 그녀는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두 팔을 뒤로 돌려 삐져나온 머리칼 한 줌을 잡았다. 굴곡진 그녀의 육체는 그렇게 호리호리한 몸매치고는 놀랄 만큼 풍만했다. 브라반트를 그렸다는 그 그림은 대체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유치원에 걸도록 내게 준다고 약속했었잖아요. 그녀가 물었다. 세자르드 코크의 스케치 중에서 복사품 하나를 파리로 보냈습니다. 세자르가 당신을 위해 거기에 글을 새겨줄 거예요. 아, 좋아. 그녀는 엉덩이를 짧게 흔들며 손뼉을 쳐대더니 다시 뒤돌아섰다. 가끔은, 아주 가끔씩은 반 고어시도 대단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수가 있군요. 그녀는 두 눈과 입으로 그에게 미소 짓고는 가버리려 했다. 그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잠자리에 들어간 뒤 당신에게 줄 이름을 생각했었죠. 그가 말했다. 난 당신을 아이들의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르술라는 고개를 젖히고 마음껏 웃었다. 아이들의 천사? 그녀가 외쳤다. 어머니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해야겠어요? 그의 손으로부터 벗어난 그녀는 한쪽 어깨를 으쓱 들어올리며 그를 보고 웃더니 이었고 뜰을 지나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2. 실크 해트를 쓰고 장갑을 낀 빈센트는 클랩함 도로로 나왔다. 런던 중심부에서 이만큼 떨어진 곳에는 주택들이 드문드문 흩어져 있었다. 집집의 정원마다 라일락 나무, 산사나무, 노란 등꽃나무들이 꽃을 피우고 있었다. 8시 15분이었다. 구필 화랑까지 9시까지 가면 되었다. 그는 활기차게 걸었다. 집들이 점점 빽빽해지면서 그를 스쳐 일터로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났다. 그는 그들 모두에게서 더할 나위 없는 친근감을 느꼈다. 그들 역시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벅찬 일인지 알고 있을 테니까 말이다. 템스강 둑길을 따라 걷다가 웨스트민스터 다리를 건넜다.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국회의사당을 거쳐 그는 스트랜드가 사우샘퍼튼 17번지에 있는 구필 화랑 런던 지점으로 들어갔다. 카펫이 두툼하게 깔리고 휘장이 휘황하게 드리워진 메인 살롱을 지나쳐갈 때 그의 눈에 들어온 캔버스 위엔 길이가 6야드쯤 되는 일종의 물고기 아니면 용 같은 것과 그 물체 위에서 하늘을 날고 있는 자그마한 남자가 묘사되어 있었다. 그 작품 이름은 사탄을 죽이는 천사장 미카엘이었다. 석파나 테이블 위에 자네에게 온 소포가 있네. 지나쳐가는 그에게 한 점원이 일러주었다. 두 번째 방은 밀레와 부통과 터너의 유아들이 전시된 회화 살롱을 거친 뒤에 나타나는데 거기는 애칭과 석파나만을 취급하는 방이었다. 다른 여느 방들보다 좀 더 사업장소답게 생긴 곳은 세 번째 방인데 대개 여기에서 판매 거래가 이루어진다. 빈센트는 어찌녕 마지막으로 그림을 사갔던 여자 생각이 나서 쿡 하고 웃었다. 난 이 그림이 도통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해리. 당신은 마음에 들어요? 그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물었다. 저 개가 아주 조금은 지난 여름 브라이튼에서 날 물었던 그 개를 닮았잖아요? 이 사람아, 이것 보라고. 해리가 말했다. 우리가 꼭 개를 가져야만 하겠어? 개들은 대개 마누라님들을 안달나게 만든단 말이야? 빈센트는 자기가 팔고 있는 게 정말 형편없는 쫄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가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작품이 어떤 건지 깜깜할 정도로 모르는 게 예사였다. 싸구려 물건을 비싼 값으로 사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게 빈센트한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는 복제와 부가 돈을 더 잘 벌어들이도록 만들면 그만이었다. 그는 구필 화랑 파리 지점에서 온 소포를 풀었다. 그것은 세자르드 코크가 보내온 것이었는데 거기엔 글이 새겨져 있었다. 빈센트와 우르술라 로이어에게 내 친구의 친구는 내 친구다. 오늘 밤 이걸 건네주면서 우르술라에게 청혼해야지. 그는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며칠만 있으면 나도 22이 되고 또 현재 한 달에 5파운드 수입은 되니까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어. 구필 화랑의 고전을 간 후실에서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다. 그는 구필 화랑에서 하루 평균 50장의 사진판을 팔았다. 그로서는 오일 캔버스나 애칭을 취급하는 쪽이 훨씬 좋았을 터이지만 자신이 구필 화랑에 그만큼 많은 돈을 벌어준다는 게 즐거웠다.
그는 동료 점원들이 마음에 들었고 그들도 그를 좋아했다. 그들은 유럽 풍물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는 전에는 젊은 녀석치고는 좀 침울하고 사람 사귀기 꺼려하는 편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묘하고 좀 괴팍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우르슬로가 그의 그런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바로 그녀 덕분에 그는 자신이 유쾌하고 범상한 사람이 되길 원하게 되었던 것이다. 바로 그녀가 그를 그 자신의 내부 바깥으로 끌어내어 평범한 모습의 일상생활에서 좋은 점을 보도록 도와주었던 것이다. 6시에 화랑은 문을 닫았다. 화랑을 나가는 길에 오바크 씨가 빈센트를 붙잡아 세웠다. 자네 아저씨 빈센트 반 고어 씨가 자네 문제로 내게 편지 한 통을 보내왔네. 그가 말했다. 자네가 어느 정도나 일에 익숙해졌는지 알고 싶어 하시더군. 자네가 이 화랑에선 제일 훌륭한 점원 축에 끼인다고 알려드릴 수 있었으니 나로선 참 다행이었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 여름 휴가가 끝난 뒤부턴 그 후실은 이제 그만두고 애칭과 석판합으로 나서 주었으면 하네. 그건 현재의 저에겐 상당히 의미 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할 예정이니까요. 정말인가? 그건 뉴스로군. 언제 할 참인가? 올여름쯤에요. 그는 미처 날짜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이복에 그거 참 썩 잘 됐군. 올해 첫날에 자네 월급이 올랐었지. 하지만 자네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어떻게 자네 월급을 또 한 번 올릴 수 있을 것도 같네. 3. 우르술라, 당신에게 줄 그림을 가져올게요.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의자를 뒤로 물리며 빈센트가 말했다. 우르술라는 요즘 유행하는 자수가 놓인 녹청색 옷을 입고 있었다. 그 미술사가 내게 뭐라고 근사한 말을 써줬어요? 그녀가 물었다. 네, 램프를 가져오면 내가 그 그림을 유치원에다 걸어드리죠. 그녀는 입술을 오므려 키스하기 아주 알맞을 만큼 입을 뾰족하게 내밀고서 그를 비스듬히 쳐다보았다.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돼요. 반시간쯤 뒤에 할까요? 빈센트는 자기 방에서 양복장 위에 팔꿈치를 올려놓은 채 거울 속을 응시했다. 전에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드물었다. 네덜란드에선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지도 않았었다. 그는 영국 사람에 비해 자신의 얼굴과 머리통이 묵직하다는 것을 알아챘다. 두 눈은 수평으로 놓인 깊숙한 암석 덤바구니에 묻혀 있었고 콧날이 높게 선 코는 정강이 뼈처럼 폭이 넓고 곧았다. 둥근 지붕 같은 앞 이마는 순많은 눈썹과 육감적인 입 사이의 간격만큼이나 길쭉했다. 그의 턱 주위는 넓고 힘이 세어 보였으며 목은 약간 짧고 굵었다. 그의 단단한 턱 끝은 네덜란드인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살아있는 기념비였다. 그는 거울에서 몸을 돌려 침대가에 멍하니 앉았다. 그는 엄격한 집안에서 자라났다. 이전엔 처녀를 사랑해 본 적이 없었고 처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으며 이순간에 흔히 있는 장난질에 끼어본 적도 없었다. 우르술라를 향한 사랑에는 욕정도 욕망도 없었다. 그는 젊고 이상주의자였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사랑에 빠져 있었다. 그는 힐끗 시계를 쳐다보았다. 겨우 5분밖에 지나지 않았다. 앞으로 펼쳐져 있는 25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는 어머니가 보낸 편지 봉투 속에서 동생 테오가 써보낸 메모 쪽지를 꺼내 읽었다. 테오는 빈센트보다 4살 아래였고 헤이그의 구필 화랑에서 전에 빈센트가 맡았던 자리를 지금 맡고 있었다. 테오와 빈센트는 그들의 아버지 테오도루스와 삼촌 빈센트가 그랬던 것처럼 어린 시절 내내 서로 매우 좋아하는 형제지간으로 지냈다. 빈센트는 책 하나를 꺼내 그 위에 종이를 놓고서 테오에게 짤막한 편지를 썼다. 그는 양복장 꼭대기 서랍에서 템스강 둑길에서 대강대강 그렸던 투박한 스케치 몇 장을 꺼내 테오에게 보낼 편지 봉투 속에 집어넣고 거기에 곁들여서 자크의 금을 든 처녀의 사진판 한 장을 동봉했다. 이런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우르술라를 까맣게 잊고 있었군. 그는 시계를 보았다. 벌써 15분이나 늦었다. 그는 후딱 빗을 들어 뒤엉킨 곱슬곱슬한 붉은 머리카락을 해서 단정하게 빗고는 테이블에서 세자르드 코크의 그림을 집어들고 문을 거칠게 열고 나갔다. 날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거실로 들어오는 그에게 우르슬라가 말했다.
그녀는 유치원 아이들에게 줄 종이 장난감에 풀칠을 하고 있었다. 내 그림 가져왔어요. 좀 보여주실래요? 내가 먼저 그림을 그려놓은 뒤에 보는 게 좋겠는데요. 램프 준비해 놨어요? 어머니한테 있어요. 그가 부엌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그에게 감청색의 스카프를 주면서 자기 어깨에 둘러달라고 했다. 그는 그 명주의 감촉에 몸을 떨었다. 정원에서는 사과꽃 냄새가 났다. 좁다란 사이길은 어두웠고 우르슬라는 손가락 끝으로 그의 투박한 검은 코트 소매자락을 가볍게 쥐었다. 그녀는 넘어질 뻔 비틀거리자 그의 팔을 더 꼭 붙잡고서 자신의 서투른 걸음이 우스운 듯 무척 즐겁게 깔깔거렸다. 발을 헛디디는 게 뭐가 그리 재미있게 생각될까? 하고 그는 그녀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육체가 그 웃음을 싣고 사이길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는 게 즐거웠다. 그는 그녀가 들어오도록 유치원 문을 열어놓았다. 섬세하게 빚어진 그녀의 얼굴이 그의 얼굴과 거의 스칠 정도로 가깝게 문간을 지나칠 적에 그의 두 눈을 깊숙이 바라보는 그녀의 두 눈은 그가 묻기도 전에 그의 물음에 답하는 것 같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램프를 놓았다. 그림을 어디다 끌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가 물었다. 내 책상 위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에는 정자였던 그 방엔 15개쯤의 낮은 의자들과 책상들이 있었다. 한쪽 끝의 작은 단 하나가 우르슬라의 책상을 받쳐주고 있었다. 그와 우르슬라는 나란히 서서 그림을 걸기에 알맞은 위치를 더듬어 찾았다. 빈센트는 초조했다. 벽에다 애써 피인을 꽂으려고 하는 만큼이나 재빠르게 피인은 그의 손에서 떨어져 버렸다. 그런 그를 보고 그녀는 부드럽고 친숙한 음색으로 웃어댔다. 이것 봐요. 서투르시군요. 내가 할게요. 그녀는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서 온몸의 근육을 능숙하게 움직여가며 그 일을 했다. 그녀의 몸짓은 빠르고 우아했다. 빈센트는 거기 희미한 램프 불빛 속에서 그녀를 두 팔로 안고서 단 한 번 확실하게 포옹함으로써 자꾸만 빗나가는 이 문제를 모두 끝내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우르슬라는 어둠 속에서 그의 몸에 자주 닿기는 하면서도 전혀 포옹할 만한 위치에 들어오는 것 같지 않았다. 그가 램프를 높이 치켜들고 있는 동안 그녀는 그림에 새겨진 글을 읽었다. 그녀는 기뻐서 발 뒤꿈치를 흔들어대며 손뼉을 쳤다. 그녀가 너무 많이 움직이는 통에 그는 그녀를 움켜 안을 수가 없었다. 저것 덕분에 그 사람이 내 친구도 됐잖아요. 안 그래요? 그녀가 물었다. 난 늘 미술가와 알고 지내고 싶었거든요. 빈센트는 애써 무언가 부드러운 말을, 사랑의 고백이 쉽게 나오도록 해줄 수 있는 말을 해버리고 했다. 흐릿한 어둠 가운데서 우르슬라가 그에게 얼굴을 돌렸다. 희미한 램프 불빛이 그녀의 두 눈에 자그마한 빛의 반점들을 던져 놓았다. 그녀의 타원형 얼굴의 가장자리는 어둠에 둘러싸여 있었다. 부드럽고 창백한 살갗으로부터 도드라져 나온 붉고 축축한 그녀의 입술을 보자 그의 내부에서 무언가 이름할 수 없는 어떤 것이 꿈틀거렸다. 잠시 의미심장한 침묵이 흘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향해서 뻗쳐오고 있음을, 그가 불필요한 사랑의 말들을 쏟아버리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서너 번 입술을 축였다. 그에게 고개를 돌린 우르슬라의 시선이 약간 들어올린 그의 한쪽 어깨를 스쳐서 두 눈 속을 들여다보고는 문 밖으로 달려나가고 있었다. 기회를 놓칠 거라는 공포가 엄습해 왔다. 그는 그녀를 따라갔다. 그녀가 사과나무 아래에서 잠시 멈춰 섰다. 우르슬라, 제발. 그녀가 몸을 돌리고 그를 바라보았다. 조금 떨고 있었다. 차가운 별들이 돋아 있었다. 밤은 캄캄했다. 그가 램프를 놓고 나왔던 것이다. 빛은 부엌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불빛밖에 없었다. 우르슬라의 머리 내음이 그의 코끝에 닿았다. 그녀는 어깨에 두른 명주 스카프를 좀 더 단단히 잡아당기고서 두 팔을 가슴에 포겠다. 추운가 보군요? 그가 말했다. 네, 우리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안 돼요, 제발. 그는 그녀의 길을 딱 가로막고 섰다. 그녀는 따뜻한 스카프 속으로 턱을 수그리고서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뭐예요, 방고옷이? 난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난 그저 당신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제발 지금은 안 돼요. 난 지금 추워서 몸이 떨려요. 당신에게 꼭 알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늘 내가 승진을 했어요. 이제 석판업으로 나서게 될 겁니다. 1년에 2번 진급하는 셈이 되는 거죠. 우르술라는 뒤로 물러나 스카프를 풀어버린 채 어떤 저항감도 없는 아주 따스한 밤 속에서 단호한 자세로 서 있었다. 정확히 내게 뭘 말하려는 거죠, 방고시? 그는 그녀의 음성이 차가운 것을 느끼며 왜 이렇게 서투를까 하고 자신을 저주했다. 그의 감정은 급작스럽게 닫혀버렸다. 그는 냉정하고 침착한 기분이 되었다. 그는 마음속에서 수많은 목소리들을 이것저것 시험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목소리를 골랐다. 우르술라, 당신에게 지금 무언가 말하려고 하는데 당신도 벌써 알고 있는 것일 겁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또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야만 비로소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말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그를 보고 깜짝 놀라는 그녀의 모습을 그는 눈여겨보았다. 그녀를 두 팔로 끌어안아야만 되지 않을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당신의 아내라고요? 그녀의 음성이 얼마가 높아졌다. 이런 방고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깊숙이 들어간 박힌 눈으로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어둠 속에서 그의 두 눈을 똑똑히 보았다. 지금 혹시나 바로 내 자신이 당신이 모르고 있었다니 정말 이상하군요. 난 약혼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걸요. 그는 자신이 거기 얼마나 오랫동안 서 있었는지 무슨 생각 무슨 기분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 남자 누굽니까?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가 물었다. 아, 내 약혼자를 본 적이 없군요. 당신이 이리 오기 전에 지금 당신이 쓰는 방을 그 사람이 썼었어요. 난 당신이 아는 줄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녀는 발끝으로 선 채 부엌 쪽을 응시했다. 글쎄 난 누구한테선가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왜 1년 내내 그걸 내게 숨겼나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알면서도 말이죠. 이젠 그의 목소리에 망설임도 더듬거림도 없었다. 당신이 날 사랑하게 된 게 내 잘못인가요? 난 그저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내가 이 집에 온 뒤로 그 남자가 당신을 찾아온 적이 있었던가요? 아니요. 그 사람은 웨일즈에 있어요. 여름 휴가 동안에 이리 와서 나하고 함께 지낼 예정이에요. 1년 넘게나 그 남자를 못 만났다는 말이군요. 그렇다면 당신은 그 남자를 잊어버린 겁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나예요. 사려 분별과 조심성을 모두 내팽개쳐버린 그는 그녀를 날쌔게 잡아채고는 어거지로 그녀의 입술에 거칠게 키스했다. 그녀의 입술의 축축한 물기와 달콤함과 그녀의 머리칼 향내를 그는 맛보았다. 강렬한 사랑의 감정이 그의 내부에서 솟구쳐 올라왔다. 우르술라, 당신은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도록 내가 내버려 두진 않겠어. 당신은 내 아내가 될 거야. 당신을 잃다니 참을 수 없는 일이요. 당신이 그 남자를 잊고 나와 결혼할 때까지 난 절대 가만 안 있을 거요. 당신과 결혼을 하다니요? 그녀가 외쳤다. 날 사랑하는 남자마다 내가 꼭 결혼을 해야 되나요? 이제 날 놔요. 내 말 들려요? 안 그러면 누구 와달라고 고함치겠어요? 그녀는 몸을 비틀어 빼고는 어두운 사이길을 숨차게 달려 내려갔다. 제 발걸음을 되찾자 뒤돌아서서 무엇라고 말하는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마치 고함소리처럼 그를 후리쳤다. 빨간머리 덩신이. 다음 날 아침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다. 그는 힘없이 침대에서 기어 나왔다. 그는 얼굴 주위로 둥글게 물을 적석하며 면도를 했지만 턱수염이 몇 군데 그냥 남아 있었다. 아침 식사에 우르술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구필 화랑에 있는 시내까지 걸어갔다. 스쳐간 이들 모두가 어제 아침에 본 바로 그 사람들이건만 그들이 어제와는 달라졌음을 그는 알아챘다. 너무도 외로운 사람들 같은 모습으로 그들은 헛되이 일터로 서둘러 사라지고 있었다. 꽃이 핀 노란 등꽃나무도 거리에 줄지어선 밤나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태양은 어제 아침보다 한층 밝게 빛났지만 그는 그것도 알지 못했다. 그날 낮 동안 그는 앵글의 비너스의 탄생의 착색 사진 복제판을 20장 팔았다. 그 그림들이 구필 화랑에 큰 이익을 남겨주었지만 그 화랑에 돈을 벌어주는 것이 즐겁다는 생각도 사라져버렸다. 그는 이제 그림을 사러 들어오는 사람들도 참아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좋은 미술품과 나쁜 미술품의 차이를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천박하고 너무 빤한 싸구려 미술품만을 골라내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전에도 동료 점원들이 그를 쾌활한 녀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야 없었지만 그래도 그는 자기 나름으로는 유쾌하고 즐거운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 우리의 빛나는 방고 가문의 식구가 무엇 때문에 저리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한 점원이 다른 점원에게 물었다. 오늘 아침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모양이지? 이 사람 운이 좋아서 걱정하는 거야. 그 사람 삼촌인 빈센트 반 고흐 씨가 파리, 베를린, 브뤼셀, 헤이그, 암스테르담에다 있는 구필 화랑을 반이나 가지고 있는데 그 노인이 병이 든 데다가 자식도 없다던데? 사람들 말로는 구필 화랑 사업가 중에서 그 노인이 갖고 있는 것의 반 몫을 저 녀석한테 물려줄 거라는군. 별하별 복을 다 받는 사람들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건 반밖에 모르는 소리야. 헨드리크 반 고흐라는 그의 삼촌도 브뤼셀과 암스테르담에다 커다란 화상을 갖고 있고 게다가 또 다른 삼촌인 코르넬리우스 반 고흐 씨는 네덜란드에서 제일 큰 회사의 우두머리래. 글쎄 반 고흐 가문은 유럽에서 제일 큰 화상이란 말이야. 어느 날엔가는 옆방의 저 빨강머리 친구가 유럽 미술을 사실상 제 손아귀에 넣을 거라고. 그날 밤 빈센트가 로이어 집안의 식당으로 들어섰을 때 우르술라와 그녀의 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함께 얘기를 나누는 중이었다. 그가 들어오자마자 그들은 얘기를 멈추었고 미처 끝나지 못한 한마디 말이 허공에 걸려 있었다. 우르술라는 부엌으로 달려 들어가 버렸다. 굿 이브닝, 로이어 부인이 묘하게 반들거리는 눈으로 말했다. 그 큰 식탁에서 빈센트는 혼자 저녁을 들었다. 우르술라가 먹인 강타에 충격을 받긴 했지만 그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다. 그는 결코 노라는 대답을 받아들이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는 우르술라의 마음속에서 그 다른 사내를 완전히 쫓아낼 셈이었다. 거의 일주일이 지났어야 그는 말을 걸 수 있을 만큼 그녀가 가만히 오래 서 있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다. 그 일주일 동안 그는 잠도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의 무딘 신경도 초조함에 꺾여버렸던 것이다. 화랑에서의 판매 실적도 상당히 떨어졌다. 그의 두 눈에선 신선함이 사라지고 고뇌에 찬 우울만이 남았다. 그녀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적당한 말을 찾기가 전보다 더 어려웠다. 잘 차려놓은 일요일의 만찬이 끝난 뒤 그는 정원으로 들어가는 그녀를 뒤따랐다. 우르술라, 그가 말했다. 요즘 날 밤에 나 때문에 놀랐다면 미안해요. 자기를 뒤따라온 것에 깜짝 놀랐다는 양 그녀는 그 크고 차가운 눈으로 힐끗 쳐다보았다. 아, 괜찮아요. 그건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건 잊어버리기로 하죠. 내가 당신에게 거칠게 굴었다는 건 정말 잊고 싶은 일이지만 내가 얘기한 건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한 발자국 다가갔다. 그녀가 물러섰다. 왜 그 얘기를 또 꺼내죠? 우르술라가 물었다. 그 얘기 몽땅 잊어버려뜨렸어요. 그녀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사회길을 걸어 내려갔다. 그는 황급히 뒤쫓아갔다. 난 그 얘기를 다시 해야겠어요, 우르술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은 몰라요. 지난 한 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비참했었는지 당신은 알 수 없을 겁니다. 왜 계속 날 피하죠? 들어갈까요? 어머니가 방문객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당신이 달리 그 남자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사실일 리 없어요. 그랬더라면 난 당신 눈을 보고 알 수 있었을 테니까 말이에요. 난 더 이상 시간 여유가 없을 것 같군요. 휴가 받아서 고향에 돌아가는 게 언제라고 그러셨죠? 그는 침을 꿀꺽 삼켰다. 7월에. 잘 됐군요. 내 약혼자가 7월의 휴가 동안에 이리 와서 함께 있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이가 예전에 쓰던 방이 필요해요. 당신을 절대 그 남자한테 넘겨주지 않을 겁니다, 우르술라. 그따위 짓은 정말 그만두어야 할 거예요. 안 그러면 어머니가 다른 하숙집을 찾아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 2달간을 보내면서 그는 그녀를 설득시키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그의 예전의 특색들이 되살아났다. 우르술라와 함께 못 있을 바에야 그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나마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혼자만 있고 싶어 했다. 구필 화랑에 나가서도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 우르술라의 사랑이 일깨워졌던 그 세계는 도로 잠들어버리고 춘대릇해서 그의 부모가 익히 알고 있던 그 침울하고 시무룩한 젊은이로 변했다. 7월이 오고 더불어 휴가도 나왔다.
두 주의 휴가 동안 런던을 떠나 있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그 집에 있는 한은 우르술라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리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그는 응접실로 내려섰다. 우르술라와 그녀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의미심장한 시선을 교환했다. 전 여행 가방 하나만 갖고 갈 예정입니다, 로이어 부인. 그가 말했다. 모든 걸 지금 그대로 내 방에 두겠습니다. 자, 이건 내가 여기 없는 2주일간의 하숙비입니다. 물건을 모두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머시우 방고 부인이 말했다. 왜요? 그 방은 월요일부터 다른 사람이 오도록 해놨어요. 우리 생각으론 자네가 다른 곳에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리라니요? 그는 몸을 돌리고는 불쑥 튀어나온 널찍한 이마 밑으로 우르술라를 바라보았다. 그 표정은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만을 묻고 있을 따름이었다. 맞아, 우리지. 그녀의 어머니가 대답했다. 내 딸의 약혼자가 편지를 보냈는데 자네가 이 집에서 나가길 원하고 있네. 어쩌면 머시 방고 자네가 이 집을 아예 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 같네. 5. 마차를 갖고 나온 테오도로스 방고어는 브레다 역에서 아들을 만났다. 테오도로스 방고어는 목사들이 입는 검은 외투에다 옷깃이 넓게 접힌 겉옷과 풀먹인 흰 셔츠와 검은 보타이를 메고 있었는데 보타이가 매우 컸기 때문에 좁고 가느다란 하이칼라만 빼고는 모든 게 가려져 있었다. 빈센트는 얼핏 보고서도 자기 아버지의 얼굴 특징 2가지를 알아보았다. 왼쪽 눈썹보다 더 아래로 축 처진 오른쪽 눈썹이 오른쪽 눈을 거의 가리다시피 한 게 한 가지 특징이었고 입의 왼쪽은 훌쭉하게 엄격해 보이는 윤곽인데 비해 오른쪽은 불룩하고 육감적인 게 또 한 가지 특징이었다. 그의 2 눈은 아무런 활기도 없이 그저 예, 나다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춘데르트 주민들이 흔히 평하는 대로 테오도로스 목사는 높다란 실크 햇들을 쓰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착한 일만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자신이 어째서 좀 더 성공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수십 년 전에 마땅히 암스테르담의 헤이그의 관록 있는 교단에 서달라는 부름을 받았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교구민들은 그를 멋있는 목사라고 불렀다. 좋은 교육을 받은 다정한 성격의 소유자인 그는 훌륭한 정신적 자질을 갖고서 지칠 줄 모르고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간을 그는 춘데르트의 자그마한 마을에 파묻힌 채 잊혀 지냈다. 방고 가문의 6 형제 중에서 오직 그만이 국가로부터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다. 춘데르트 목사관은 거기서 빈센트가 태어나기도 했는데 그 목사관은 장터와 운동장 앞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한 목조 건물이었다. 목사관 부엌 뒤로 난 정원에는 아카시아 나무들이 들어찼고 또 공들여 가꾼 꽃들 사이로 작은 오솔길들이 뚫려 있었다. 그 정원 바로 뒤에 나무로 만든 아주 작은 교회 집채가 나무들 속에 가리워져 있었다. 무늬 없는 고딕식 유리창 2개가 양편에 조그맣게 나 있고 딱딱한 긴 의자가 12개쯤 나무 마룻바닥에 놓여 있었는데 그 바닥 늘반지엔 많은 난상기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꼭 부착되어 있었다. 뒤쪽에는 낡은 손풍금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하나 있었다. 그곳은 칼뱅과 칼뱅의 개혁 정신이 지배하는 엄숙하고 소박한 신앙의 터전이었다. 빈센트의 어머니 안나 코르넬리아는 앞 유리창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마차가 멈추기도 전에 문을 활짝 열었다. 자신의 넓은 품 안에 아들을 다정하고 푸근하게 껴안으면서 그녀는 아들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우리 아들이, 그녀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빈센트야. 푸른색 같기도 하고 초록색 같기도 한 그녀의 2 눈은 언제나 크게 열려진 채 부드럽게 캐물으면서 사람 속을 꿰뚫어 보지만 그러나 멋대로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법은 없었다. 코에서 양 입가로 이어지는 희미한 주름살은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 깊어졌고 그 주름살이 더 깊게 패일수록 얼굴을 살짝 치켜들고 미소 짓는 듯한 인상은 한층 더 여실해졌다. 안나 코르넬리아 카르벤투스는 헤이그 출신인데 그곳에서 그녀의 아버지는 왕실 재본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윌리엄 카르펜투스의 사업은 번창하여 드디어 네덜란드 최초의 헌법전을 재본하도록 뽑히게 되자
그의 이름은 전국 곳곳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의 딸들 중 하나는 삼촌 빈센트 반 고흐와 결혼하였고 셋째 딸은 아주 유명한 암스테르담의 스크리트 목사와 결혼하였는데 그 딸들 모두가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었다. 안나 코르넬리아는 선량한 여자였다. 그녀는 세상의 사악함을 보지 않았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알지도 못했다. 그녀가 아는 건 단지 허약함과 시험과 고난과 고통뿐이었다. 테오도로스 반 고흐 역시 선량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는 세상의 악을 철두철미 알고 있었고 그 마지막 표적까지 비난하는 사람이었다. 식당이 반 고흐 가정의 중심이었다. 저녁 먹은 그릇을 깨끗이 치우고 나면 커다란 식탁이 가족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이었다. 거기 낯익은 기름 등불 주위에 모두 모여 저녁을 보냈다. 안나 코르넬리아는 빈센트가 몸도 야위고 행동거지도 침착하지 못한 게 걱정되었다. 무엇가 잘못됐니 빈센트? 그날 밤 식사가 끝난 뒤 그녀가 물었다. 내 눈엔 너희 몸이 영 좋아 보이질 않는구나. 빈센트는 테이블 주위를 훑어보았다. 거기 무슨 우연으로 자신의 누이 동생으로 태어난 안나, 엘리자베스, 빌레민이라는 서먹서먹한 젊은 처녀 셋이 앉아 있었다. 아니요, 그가 말했다. 아무것도요. 런던이 살기 좋더냐? 테오도로스가 물었다. 런던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빈센트 삼촌에게 얘기해 주마. 그러면 삼촌이 파리에 있는 지점 중 적당한 대로 널 정견시켜 주실 게다. 빈센트는 몹시 흥분했다.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가 외쳤다. 전 런던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는 자신을 진정시켰다. 빈센트 삼촌이 날 정건시키고 싶을 땐 반드시 삼촌 스스로가 그 문제를 생각해서 처리하시겠죠 뭐. 너의 마음대로 하렴. 테오도로스가 말했다. 그 처녀 때문이야. 안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야 알겠어. 제가 보낸 편지들이 어디가 잘못되어 있었는지 말이야. 춘데레트 근처에 황야에 소나무 숲과 오크나무 숲이 있었다. 빈센트는 들판을 홀로 거닐며 황야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열못을 들여다보기도 하면서 나날을 보냈다. 유일한 심심풀이로는 대생을 즐겼는데 뒷정원과 목사관 창과에서 본 토요일 오후의 장터와 집 앞 현관을 수없이 스케치했다. 그 덕분에 때로 잠깐씩 우르술라로부터 마음을 돌릴 수도 있었다. 전부터 늘 테오도로스는 맏아들이 자기 뒤를 잇는 쪽을 택하지 않은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날 한 병든 농부의 집을 방문했는데 저녁 무렵 마차를 몰고 황야를 가로질러 되돌아오던 도중에 그들은 마차에서 내려 잠시 걸었다. 소나무 숲 뒤로 해가 붉게 기울고 저녁 하늘이 못에 비쳤다. 황야와 황야의 노란 모래밭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너희 할아버지 목사셨다. 빈센트, 나 늘 바랐었지? 너가 집안을 이어주길 말이야? 제가 길을 바꾸려 한다고 생각하시다니 그건 무엇 때문이죠? 내가 말한 건 그냥 너가 원한다면 암스테르담에서 얀 삼촌과 함께 살면서 대학에 다닐 수 있다는 거지. 게다가 스트리크 목사가 너를 지도해 주겠다고 제의했거든? 구필 화랑을 그만두라고 권하시는 건가요? 아니야. 물론 아니야. 하지만 너가 거기서 행복하지 못할 바에야 때로 길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알아요. 하지만 저는 구필 화랑을 그만두고 싶은 의향이 없습니다. 그가 런던으로 떠나기로 한 날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를 브레다 역까지 마차로 태워주었다. 전과 똑같은 주소로 편지를 보내면 되니 빈센트? 안나 코르넬리아가 물었다. 아니에요. 옮길 거예요. 그 로이어 집을 떠난다니 다행이다. 아버지가 말했다. 난 그 식구들이 정말 싫었다. 그 사람들 비밀이 너무 많단 말이야. 빈센트의 몸이 굳어졌다. 어머니가 따스한 한쪽 손을 그의 손에 얹으며 테오도로스에게 들리지 않도록 나직하게 말했다. 너무 비참해하지 말거라 얘야. 넌 근사한 네덜란드 처녀와 잘 살게 될 거야. 이 다음에 너가 좀 더 기반이 잡히면 말이다. 그 여자는 너한텐 좋지 않아. 그 우르술라라는 처녀는 그 여자는 너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못 돼. 그는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을까 하고 놀랐다. 6. 런던으로 돌아온 그는 켄싱턴 뉴로드에 가구가 딸린 방을 얻었다. 하숙집 여주인은 몸집이 자그마한 노파였는데
밤마다 8시면 잠자리에 들곤 했다. 집안은 지죽은 듯이 고요했다. 그는 밤이면 밤마다 자신과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그는 로이의 집으로 곧장 달려가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혔다. 그는 스스로 문을 잠가버리고는 그냥 자버려야겠다고 굳게 맹세하지만 15분 후쯤엔 기묘하게도 우르술라의 집을 향해 황급히 거리를 달려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했다. 그녀의 집이 있는 블록 안으로 들었을 때면 그는 그녀가 풍기는 미묘한 분위기 속으로 자신이 빠져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에 대해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도 그녀에게 그토록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은 고문이었다. 그러나 그 잊혀지지 않는 사람의 어렴풋한 반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아이비 코티지에 눌러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보다 1000배나 더 극심한 고문이었다. 고통이 그를 괴상하게 만들어 놓았다. 자신의 고통을 통해 그는 타인의 고통에도 민감해졌다.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 그는 주위의 값하고 보잘것없는 그리고 떠들썩한 속세의 성공을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 화랑에서도 그는 이젠 전혀 소중한 사람이 못 되었다. 고객이 어떤 그림을 놓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오면 그는 확신에 찬 말투로 아주 끔찍한 그림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되면 고객은 그 그림을 안 사게 되는 것이었다. 그가 진실성과 깊은 감정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림은 그것을 그린 그 예술가의 고통이 표현된 그림밖에 없었다. 10월 어느 날 높지익한 레이스 칼라와 검은 담비 코트와 푸른 깃털 장식이 달린 둥근 벨벳 모자 차림의 한 땅딸막한 부인이 들어와 런던의 새로 산 자기 집에 걸만한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 여자가 우연히 빈센트의 손에 떨어졌다. 여기 쌓인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사려고 하는데 그녀가 말했다. 값은 걱정할 것도 없어요. 자, 여기 면적 치수가 있어요. 응접실에 50피트 되는 두 벽이 이어져 있어요. 그중 한 벽은 유리 창문 2개로 갈라져 있는데 그 사이의 공간엔 빈센트는 오후 시간의 대부분을 허비하면서 렘브란트의 애칭, 터너가 그린 수중도시 베니스 풍경의 뛰어난 복제품, 키스 마리스의 석화나 코로와 도비니의 박물관 소장작품의 사진판 등을 팔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 여자는 빈센트가 한 무더기씩 보여주면 그 중에서 바로 표현력이 제일 떨어지는 미술가의 그림을 꼭 집어내는 재간을 갖고 있었다. 그에 못지않은 또 하나의 재간은 빈센트로서는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보여주면 무엇이든지 한번 척 보고서 무조건 이런지하에 거절해버리는 그 능력이었다. 시간이 자꾸 흐름에 따라 똥똥한 생김에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유치한 태도를 가진 그 여자가 빈센트에게는 아둔한 중상계급과 장사생활의 완벽한 상징으로 변했다. 저거야, 그녀가 잠옷 만족스럽다는 투로 외쳤다. 내가 정말 잘 고른 것 같군? 눈 감고 골라 잡았더라도 빈센트가 말했다. 그보다 나은 걸 고르셨을 겁니다. 여인이 무겁게 몸을 일으키더니 지렁지렁한 벨벳 치맛자락을 한쪽으로 끌며 당당하게 걸어왔다. 그녀의 떡 받쳐진 가슴으로부터 레이스 칼라 밑의 목까지 부풀어 오는 빗줄기가 뻗쳐 나오는 것을 빈센트는 볼 수 있었다. 뭐라고? 그녀가 외쳤다. 뭐야? 이런 고약해봐야 촌뜨기 주제에. 벨벳 모자의 높다란 깃털 장식을 앞뒤로 흔들며 그 여자는 휑하니 나가버렸다. 오바크시가 발끈했다. 이봐 빈센트. 그가 고함쳤다. 어떻게 된 거야? 자넨 이번 주일의 제일 굵직한 매상을 놓쳐버렸잖아? 게다가 그 여자에게 모욕을 주다니. 오바크시 하나 묻겠는데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뭔가 내 쪽에서도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네. 빈센트는 그 여인에게 보여줬던 판화들을 밀어붙이고는 테이블가에 두 손을 올려놓았다. 그럼 사람이 하나뿐인 유일한 자기 인생을 허비해가면서까지 아주 형편없는 그림을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에게 판다는 게 옳은 일일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오바크스는 대답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그가 말했다. 자네 아저씨에게 편지를 해서 자네를 다른 지점으로 정근시키도록 하지 않을 수 없네. 자네가 내 사업을 망치도록 놔둘 수는 없으니까 말이야. 빈센트는 오바크시의 가쁜 숨결을 손짓으로 제쳐버렸다. 오바크시, 허접 쓰레기를 팔면서 대체 우리가 그렇게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물건을 사갈 수 있는 사람들이란 어째서 진짜 그림은 참고 보질 못하는 사람들밖에 없나요? 그 사람들은 돈 때문에 감각이 무뎌져서 그런 건가요?
그리고 또 어째서 좋은 미술품을 정말 감상할 줄 아는 가난한 사람들은 단 몇 푼이 없어서 자기들 벽에 걸 판화 한 장을 사지 못하는 걸까요? 오바커스는 기묘하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뭔가 사회주의인가? 집에 다다른 그는 테이블에 놓여있던 르낭의 책을 집어들고 표에 두었던 페이지를 펼쳤다. 훌륭한 행동을 하려면 그는 읽었다. 인간은 반드시 자기 내부에서 정신적으로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이 이승에서 존재하면 행복하기 위해서도 아니요. 그저 정직하기 위해서도 아니요. 인류를 위한 위대한 행동을 실천하여 고귀함을 얻고 그의 모든 개개인의 삶이 질질 끌려가고 있는 비속함을 뛰어넘기 위해서이다. 크리스마스가 되기 한 일주일쯤 전에 로이어 집안은 집 앞 창문에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산뜻하게 세워놓았다. 이틀 밤 뒤 그가 거길 지나쳐 걷다 보니 집안엔 불빛이 휘황했고 이웃 사람들이 그 현관 입구로 들어가고 있었다. 집안에서 여러 목소리들이 뒤섞여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로이어 집안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고 있었던 것이다. 빈센트는 집으로 달리가 후다닥 면도를 하고 새 셔츠와 넥타이를 메고 한껏 빠른 걸음으로 클랩함으로 되돌아왔다. 그는 로이어 집 앞 청개 밑에 3, 4분 멈춰 선 채 가쁜 숨결을 가라앉혀야 했다. 크리스마스였다. 활기찬 온정과 너그러움이 온 누리에 퍼져 있었다. 그는 청개를 걸어 올라갔다. 그리고 노크 장치를 연거푸 두드렸다. 호흡을 건너오는 귀에 익은 발자국 소리, 응접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꾸하는 귀에 익은 음성이 들려왔다. 문이 열렸다. 램프 불빛이 그의 얼굴 위에 떨어졌다. 그는 우르술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큼직한 나비 리본과 폭포 모양의 레이스가 달린 소매 없는 초록색 폴로네이즈를 입고 있었다. 우르술라가 그토록 아름다워 보이긴 처음이었다. 우르술라, 그가 입을 열었다. 어떤 표정이 그녀의 얼굴 위를 스쳐갔다. 그녀의 얼굴은 전에 정원에서 그에게 했었던 말들을 다시 똑똑하게 되풀이 말하고 있었다. 그녀를 바라보면서 그는 그때 그 말들을 떠올렸다. 가요, 그녀가 말했다. 그의 면전에서 그녀는 문을 쾅 닫아버렸다. 다음날 아침 그는 배를 타고 네덜란드로 향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구필 화랑에서는 가장 바쁜 시기였다. 오바커스는 삼촌 빈센트에게 편지로 그의 조카가 죄송하지만 이라는 말조차 없는 무단히 쉬어버렸다는 얘기를 털어놓았다. 빈센트 삼촌은 자기 조카를 파리 샤프탈가에 있는 본 화랑에 집어넣기로 결심했다. 빈센트는 이젠 그림 장사와는 관계하지 않겠다고 냉정하게 선언했다. 빈센트 아저씨는 당황했고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는 앞으로는 빈센트에게서 손을 떼겠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그 긴 휴가 뒤에 아저씨 빈센트는 손 떼는 일을 한동안 미룬 채 자기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이 빈센트에게 도로드 레우트에 있는 빌레세와 버람 서점의 점원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것이 그 두 명의 빈센트 방구 사이에 있었던 마지막 관계였다. 그는 4달 가까이 도로드 레우트에서 지냈다. 행복한 것도 불행한 것도 아니었고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정신이 좀 이상할 따름이었다. 어느 토요일 밤 그는 도로드 레우트에서 마지막 기차를 집어타고 오덴보시로 내려 춘데르트의 집을 향해 걸어갔다. 차갑고 찌르는 듯한 향기로 온통 뒤덮인 황야의 밤은 아름다웠다. 캄캄하긴 했지만 소나무 숲과 저 멀리 더 넓게 펼쳐진 초원을 분간할 수 있었다. 그것은 그에게 아버지 서재에 걸린 보듬의 복제화를 연상시켰다. 하늘은 구름으로 흐렸지만 밤 별들이 그 구름을 뚫고 반짝이고 있었다. 이른 아침에 춘데르트의 교회 군회에 다다랐을 때엔 멀리 어린 곡식들이 자라나는 검은 들판에서 종달새가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부모는 그가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음을 이해했다. 그 여름을 넘기고서 방고 가족은 바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장이 서는 업인 에텐으로 이사했다. 데오도로스가 그곳 목사로 임명되었기 때문이었다. 에텐에는 느릅나무들이 줄지어선 커다란 광장과 전기 기관차가 있었는데 그 기관차가 에텐과 주요 도시인 브레다를 이어주었다. 데오도로스에게 그건 자그마한 성진이었다. 초가을이 되자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려야 했다. 우르술라가 아직 결혼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넌 그런 상징들하고 맞지가 않아, 빈센트. 아버지가 말했다. 너의 마음은 신을 섬기는 일로 곧장 이끌려가고 있었던 거다. 알아요, 아버지. 그렇다면 왜 암스테르담으로 가서 공부하지 않는 거냐? 그러고 싶지만 아직 마음이 망설여지느냐? 네, 지금은 설명드릴 수 없어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야한 삼촌이 지나는 길에 에텐에 들렀다. 암스테르담의 내 집에 너가 쓸 방이 대기되어 있다, 빈센트야? 그가 말했다. 스트리크 목사가 편지를 보냈는데 너에게 훌륭한 가정교사를 마련해 주시겠다더구나. 그의 어머니가 덧붙였다. 그가 우르슬라로부터 고통의 선물을 받으면서 더불어 물려받은 것은 이 지상으로부터의 추방이었다. 가장 좋은 훈련은 암스테르담의 대학에 가야 얻을 수 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방고우 가족과 스트리크 가족이 그를 받아들이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돈과 책과 동정으로서 그를 도와주리라. 그러나 그는 과거와 깨끗이 결별할 수 없었다. 우르술라는 여전히 영국에 있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채였다. 네덜란드에서는 그는 그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을 잃어버렸다. 그는 영국 신문 몇 가지를 가져오게 하여 거기에 난 광고의 여러 군데에 응모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램즈 게이트에서 교사 자리를 얻었다. 그곳은 런던에서 기차로 4시간 반쯤 걸리는 항구 도시였다. 7. 스토크스시의 학교 교사가 들어선 광장 한가운데에는 철책으로 차단된 커다란 잔디밭이 있었다. 그 학교엔 10살에서 14살까지의 사내 애들 24명이 있었다. 빈센트는 프랑스, 독일어, 네덜란드어를 가르쳐야 했고 방과 후에도 아이들을 감시하고 매주 토요일 밤마다 하는 그들의 세정식을 거들어 주어야 했다. 그는 숙식은 제공받았지만 보수는 없었다. 램즈게이트는 우울한 곳이었지만 그것이 그의 기분에 맞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자신의 고통을 소중한 친구로 간직했고 그것을 통해 그는 우르술라를 변함없이 자기 곁에 앉혀둘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못 있을 바에야 자신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었다. 우르술라가 그의 머릿속과 몸뚱이에 채워준 그 나른한 포만감과 자신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서지만 않으면 그만이었다. 스토커스 씨, 조금이라도 보수를 주실 수 없습니까? 빈센트가 물었다. 담배와 옷가지를 살 정도라도. 안 돼요. 분명 그럴 수는 없어요. 숙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선생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처음 돌아온 토요일 아침 일찍이 빈센트는 램즈 게이트를 출발하여 런던으로 향했다. 먼 거리였고 날씨는 저녁 때까지 계속 무더웠다. 마침내 캔터베리에 다다르자 그는 그 중시의 대성당을 둘러싼 고목나무 그늘에서 쉬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걷기 시작하여 더 멀리 자그마한 목 근처 커다란 너도밤나무와 너름나무 몇 그루가 있는 곳에 다다랐다. 거기에서 그는 새벽 4시까지 잠을 잤다. 새벽에 새들이 차츰 울어대자 그 소리에 잠을 깨었다. 오후에 채틈에 이르니 멀리 조금씩 물이 흘러들어온 낮은 초원들 사이로 배를 가득 띄운 템스 강이 눈에 들어왔다. 저녁 무렵 그 낯익은 런던 변두리 거리로 나오게 되자 그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활기차게 로이의 집을 향해 나아갔다. 그로 하여금 영국으로 되돌아오게 만든 것, 그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이 그녀의 집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에게 뻗쳐와 그를 사로잡았다. 영국에서는 그녀를 감지할 수 있었으므로 아직도 그녀는 그의 것이었다. 그는 커다랗게 고동치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그는 나무에 기댄 채 무엇라고 명확하게 말로 형언해낼 수 없는 나른한 아픔에 시달렸다. 드디어 우르술라의 집 응접실의 불이 꺼졌다. 이윽고 그녀의 침실의 불도 꺼졌다. 우르술라의 집은 어둠에 잠겼다. 그는 그곳과 작별하고 지친 몸을 비틀거리며 글레팜 도로를 내려갔다. 우르술라의 집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는 다시금 그녀를 잃어버렸음을 알았다. 우르술라의 결혼을 그려보노라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녀의 모습은 이젠 전처럼 성공한 화상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는 우르술라가 신앙심이 깊고 참을성이 많은 전도사의 아내가 되어 빈민가에서 자기 곁에서 일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그의 매주 주일마다 런던으로 가는 도보 여행을 시도했지만 월요일 아침 수업 시간에 맞추어 돌아오기가 힘들었다.
때로는 금요일 온 하루와 토요일 밤까지 꼬박 걸어가 겨우 보는 것은 우르술라가 집에서 나와 일요일 아침 예배에 가는 모습뿐일 때도 있었다. 음식을 사 먹거나 하룻밤 여관에서 묵을 돈도 없었다. 겨울이 닥치자 추위로 고생해야 했다. 월요일 아침에 램즈 게이트로 돌아올 때는 추위와 피곤함과 배고픔에 시달리곤 했다. 그리하여 그 몸을 회복하려면 꼬박 일주일이 걸리는 것이었다. 몇 달 뒤 그는 존스 씨가 경영하는 아일워드의 감리교파 학교에서 좀 더 나은 자리를 얻었다. 존스 씨는 커다란 교구의 목사였다. 그는 빈센트를 원래 교사로 채용했지만 얼마 안 가 그를 시골 목사 보로 바꾸어 버렸다. 다시 한번 그는 마음속에 그려보던 그림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우르술라는 이제 빈민가에서 일하는 전도사의 아내가 아니라 시골 성직자의 아내가 되어 마치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돕듯 남편인 그를 돕게 될 것이다. 그는 우르술라가 찬성하는 뜻으로 쳐다보는 모습을 그려보면서 구필 화랑에서의 속 좁은 장사 생활을 때려치우고 이제 인류를 위해 일하고 있는 자신이 다행스러웠다. 그는 우르술라의 결혼식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 우르술라의 그 다른 남자란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현실로서 존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늘 우르술라가 거절한 것은 자기한테만 있는 어떤 결함 때문이니까 어떻게든 그 결함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 대체 신을 섬기는 것보다 나은 길이 뭐가 있겠는가? 존스 씨 학교의 가난에 찌드는 학생들은 런던 출신들이었다. 존스 교장은 빈센트에게 그들 부모의 주소를 내주고는 도보 여행으로 그를 그곳에 보내 수업료를 거두어오도록 시켰다. 빈센트는 화이트 채플 한가운데에서 그 학부형들을 찾아냈다. 거리 곳곳에서 지긋지긋한 냄새가 풍겼고 대가족들이 아무것도 없는 썰렁한 방에서 복닥거리며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두 눈마다 굶주림과 질병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다. 학생들의 아버지는 대개 보통 시장에서는 팔지 못하도록 금지된 병든 가축고기를 파는 장사꾼들이었다. 빈센트가 불시에 찾아들었을 때 그들은 누더기 옷을 걸친 채 덜덜 떨면서 죽과 굳어진 빵 조각과 부패한 고기로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었다. 그는 땅거미가 내릴 때까지 그들의 궁핍하고 비참한 얘기에 귀 기울였다. 그는 애초에는 돌아오는 길에 우르술라의 집을 거쳐 올 수 있는 기회다 싶어 런던행을 반겼다. 그런데 화이트채플 빈민가가 그의 마음속에서 우르술라를 깡그리 몰아냈기 때문에 그냥 깜빡 잊고 클레팜을 거쳐가는 도로로 나서질 못했다. 그가 그냥 아일워드로 되돌아왔을 땐 존스 씨에게 줄 돈은 땡전 한 푼 받지 못한 채였다. 어느 화요일 저녁 예배 시간 중에 존스 목사가 피곤한 척 그의 목사보에게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내가 오늘 저녁은 굉장히 지쳐버린 기분이야. 빈센트, 자네 줄곧 설교문을 써왔겠지? 안 그런가? 그럼 우리 그 설교 하나만 들어봄세. 자네가 어떤 목사가 될지 난 알고 싶거든? 빈센트는 떨면서 설교단에 올랐었다. 얼굴은 빨개지고 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뚝뚝 끊겼다. 종이에는 그토록 멋지게 적어놨던 유창한 구절들이 생각나지 않아 그는 기억을 더듬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영혼이 그 뚝뚝 끊기는 말들과 어색한 몸짓을 뚫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느꼈다. 잘했어, 빈센트. 존스 씨가 말했다. 다음 주엔 자넬 리치먼드로 보내겠네. 밝은 가을날이었다. 아일워드에서 리치먼드까지 템스강을 따라 걷는 길은 아름다웠다. 푸르른 하늘과 노란 이파리들이 잔뜩 달린 커다란 너도 밤나무들이 강물에 비쳤다. 리치먼드 사람들은 그 젊은 네덜란드인 설교자가 마음에 든다고 존스 씨에게 써보냈고 그래서 선량한 목사는 빈센트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존스 씨는 터넴 그린에 좀 이름 있는 교회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 회중은 숫자가 많을 뿐더러 흠도 잘 잡는 사람들이었다. 거기서 빈센트가 설교를 훌륭히 해낼 수 있다면 어느 설교단이든 설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셈이었다. 빈센트는 시편 119장 9절 나는 땅에서 객이 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를 설교 주제로 택했다. 그의 이야기는 소박한 열정에 넘쳤다. 그의 젊음, 정열, 고압적인 힘, 그의 묵직한 머리,
꿰뚫는 듯한 눈빛, 그 모두가 회중들에게 굉장한 효과를 미쳤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단에 올라와 그의 설교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눈물 흘린 몽롱한 상태에서 그들과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다. 모두들 가버리자마자 그는 교회 후문으로 빠져나와 런던으로 가는 길에 올랐다. 폭풍이 일었다. 그는 모자와 외투를 입고 나왔다. 템스강은 누런 빛을 띠고 있고 강기슬 근처는 특히 더했다. 지평선엔 번갯불이 조금씩 비치고 그 위에 거대한 잿빛 구름장들이 떠 있었는데 거기서 비스듬한 빗줄기들이 억수같이 쏟아져 내렸다. 그는 비에 흠씬 젖었지만 기분 좋을 만큼의 상쾌한 속도로 뚜벅뚜벅 걸어나갔다. 드디어 성공했다. 자신의 천분을 발견한 것이었다. 우르술라의 발 아래 바치고 그녀와 함께 나눌 승리를 마침내 얻은 것이었다. 빗줄기가 아무도 없는 작은 길의 흙 위에 흩뿌려지면서 산사나무 덤불을 흔들어댔다. 멀리 뒤로의 파나처럼 보이는 한 도시가 눈에 들어왔다. 작은 탑들과 공장들과 슬레이트 지붕들과 고딕 스타일의 집들이 있는 도시였다. 그는 싸우듯 길을 헤치며 나아가 런던으로 들어섰다. 빗물이 얼굴 아래로 줄줄 흘러내리고 장화 속까지 흠뻑 젖었다. 오후 늦게서야 그는 우르술라의 집이 있는 근처에 다다랐다. 얼마쯤 떨어진 곳에서 바이올린의 음악 소리가 들려와 그는 대체 무슨 일일까 하고 생각했다. 우르술라의 집의 모든 방에서 램프가 타오르고 있었다. 수많은 마차들이 폭우 속에 서 있었다. 빈센트는 사람들이 응접실에서 춤추는 것을 보았다. 한 늙은 마부가 마부석에 앉아 커다란 우산을 받쳐든 채 비를 피하느라고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이곳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가 물었다. 결혼식인 것 같소. 빈센트는 그 마차에 기댔다. 그의 붉은 머리칼에서 빗줄기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얼마 뒤 현관문이 열렸다. 우르술라와 키가 크고 날씬한 한 남자의 모습이 문간의 네모난 틀에 둘러싸여 있었다. 응접실에서 집 입구로 몰려나온 사람들이 웃고 고함치면서 쌀을 던졌다. 빈센트는 살금살금 돌아서 마차의 어둠에 가리워진 쪽으로 갔다. 우르술라와 그녀의 남편이 마차에 올라탔다. 늙은 마부가 말채찍을 가볍게 휘둘렀다. 말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빈센트는 몇 걸음 다가가 빗물이 흘러내리는 마차 창문에 얼굴을 댔다. 우르술라는 그 사내의 두 팔에 단단히 끌어안긴 채 입술을 그의 입술에 꼭 포겠다. 마차가 앞으로 나아갔다. 무언가 가느다란 것이 그의 내부에서 툭 끊어졌다. 산뜻하고 깨끗하게 끊어졌다. 마술은 풀렸다. 그토록 쉬울 줄은 미처 몰랐었다. 그는 종행으로 휘갈기는 빗줄기 속에 타박타박 아일워드로 되돌아와 짐을 챙기고서 영원히 영국을 떠났다.